번째 강의는 첨단 재생바이오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재정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박소라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소라 교수는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재생의료 전략연구소 소장을 단연간 해오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 자료가 네, 예, 우선 저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기적절한 그런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 양이 너무 제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약해서 좀 더 팩트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1시 43분입니다. 네, 44분입니다. 저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 먼저 앞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잘 해주신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걸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진호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완치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완치가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마 2030년 이후 정도가 되면은 좀 더 가시화적인 그런 유효성이 높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의료 비용 측면에 지금 기술의 혁신성이 높다 보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이것 역시 제조의 기술 혁신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완치가 되면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의료 비용은 확실히 적게 들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합성의약품하고 틀린 거는 살아있는 세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품질 관리도 어렵고 표준화도 어렵고 이게 또 이식을 해야 되는 어떤 시술에 대한 관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 동물 실험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기 임상 연구의 중요성도 증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결국은 기존의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제품으로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대상이 되는 환자는 어떤 희귀 난치 질환 환자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희귀 질환 상황, 그다음에 그 고령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런 소개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인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보여주는 이 그림들은 대부분 우리가 의료에 좀 떨어지는 국가들, 동남아시아 또는 뭐 남아메리카, 뭐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치료 스템셀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굉장히 소개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의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는 클리닉에서 이런 홍보입니다. 광고, 스템셀 치료를 한다 하는 만성 뭐 통증을 한다든지 만성 질환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선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한 715개 클리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게다가 이게 한 2조가 넘는 그런 어떤 마켓도 가진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웃 일본에 이렇게 원정 치료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 그 10,000명의 환자들이 연간 가고 5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발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재생의료의 그런 임상 연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실험으로 해서 제품화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임상 연구의 성공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가 굉장히 유일한 옵션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임상 연구의 장기적인 축적이 실질적으로 기술 상용화, 제품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본의 하트시트의 경우인데요.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건강보험급여를 1억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임상 시술은 200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했고 실질적으로 상업용으로 개발은 7명의 환자의 임상시험으로 기업이 제품화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의 배경에는 상당히 많은 임상연구 결과가 축적이 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조건부 허가를 줘서 여기서부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돈을 벌면서 대조군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게 하는 그런 걸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지금 임상연구를 유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세포를 좀 더 혁신성이 높은 세포로 바꾸는 임상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한쪽에서는 컴퓨터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컴패러티브 스타디를 임상 연구 결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옆에서는 그런 혁신성을 가진 그런 어떤 제품, 유효성이 높은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그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도 2015년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1997년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입니다. 현황인데요. 2015년 이전에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핫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4개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었죠. 그전에는 캐나다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5년이 되면은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없는 것 같고요. 보시면 위에는 굉장히 비지한 제품들이 쫙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한국 제품들은 2개, 그나마 유전자 치료제는 하나는 허가소가 되는 그런 거. 그리고 2019년도 그 이후에 제가 빠졌는데 하나가 더 제품이 자가 연골세포 치료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외국의 이 2015년도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상당히 혁신성이 높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조직공학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종을 이룬 거와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입니다. 또한 이런 어떤 제품들이 조금 전에 그런 2015년에 제품이 확 나올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 성장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구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글로벌 재생의료 기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재생의료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촉진기관 운영을 중심으로 에코시스템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민간 투자도 굉장히 증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IPO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기술 특례 상장, IPO로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파이낸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해서 다른 외국은 이렇게 M&A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와 큰 다른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그 산업의 생태계가 확 이렇게 촉진되는 거에는 선진국에서의 어떤 법제도 변화가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제가 배경으로 쭉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자, 이 방향으로 규제는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의료는 굉장히 약과 의료기기와 다르기 때문에 재생의료 특가법을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특가법은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는데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을 이원화된 트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축적을 되는 그런 임상연구를 통한 그런 치료 기술화로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완전히 임상시험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화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연구 수준에도 과거에는 그냥 연구자 중심으로 임상연구가 일어났다면, 의사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벌써 굉장히 수준 높게 예측 가능한 거,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장기 추적, DB 구축, 이런 것들을 하게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미국도 그래서 이제는 재생의료 제품을 RMES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임상연구 단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세라피로 이름을 붙이고요. 유럽은 옛날부터 ATMP라는 게 있고 병원 면제 제도를 통해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일본은 뭐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리한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제도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이건 조금 전에 저의 이제 발표 제목인 첨단 재생 바이오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플레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률입니다. 이게 언제 됐냐면 19대에서 처음으로 이게 발의가 됐고요. 이게 이제 폐기가 되고 2016년도
저기 20대에 다시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첨단 바이오 처음엔 첨단 재생의료법으로 나오다가 정춘숙 의원이 첨단 바이오의약품법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게 이제 통합이 돼서 결국은 작년에 그 8월에 그 법률 제정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8월 28일 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8월 29일 날 28일 날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법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법의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크게 두 가지, 첨단 재생의료와 첨단 바이오의약품 이게 둘로 나눠져 있고, 공통은 이런 어떤 촉진을 할 수 있는, 진흥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연구 단계에서는 치료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치료, 어떤 행위, 시술 이런 개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체세포 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종세포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 중앙행정기관과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정책위원회에서 풀네임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계획을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연구개발부터 환자 안전부터 윤리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그 어떤 산업의 진흥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 연구 절차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임상 연구에 해당되는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은 임상 시험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범위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기간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이 실시 기간에서 환자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떤 실시 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이거는 위험 베이스입니다. 저위험과 중위험과 고위험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식약처장이 한 번 더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임상 연구가 시행이 되면은 안전관리기관에서 모든 DB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되고 산업진흥은 지원기관이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게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또한 연구도 이 세포 처리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 연구에 사용되는 인체 세포 등도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법이 잘 성공적으로 신뢰를 받고 운영이 되려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부처 공통으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아니었고 일단 우리가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모든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그 전에 전문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센트럴라이즈드 IRB의 어떤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는 향후 식약처장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많은 자문을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심의 결과는 공개 원칙입니다.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그럼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첨단 바이오의약품,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가 연구비로 임상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펀딩 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 펀딩 갭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임상 연구를 함으로써 이런 걸 조기 검증을 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유입이 굉장히 촉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 데이터가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해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제품으로 개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와 또 하나는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맞춤형 심사, 신속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함으로써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산업이 활성화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 좀 더 체질이 강력해지면은 펀딩 개입은 훨씬 더 줄어들 거다 하는 거. 국가의 그런 비율보다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환자 치료 기회 확대라든지 해외 환자 유치 또는 재생의료 산업의 그런 생태계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첨단 재생의료의 아시아 허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이렇게 원을 해서 그려보시면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 1000만 이상이죠.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는 도시가 6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팟이 없고 그 60개의 도시가 너무나 잘 사는 거죠. 다른 어떤 세계 어디보다도. 이런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지리학적으로 너무나 매력 포인트이고 일본이 분명히 앞서갔습니다. 법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여러 일본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우수성으로 한국의 매력도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그다음에 임상개발 비용 저렴하고 속도 좋고 지리적 매력도가 일본보다는 훨씬 좋다. 일본, 중국 환자들의 기업들도 올 수 있다. R&D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그런 지원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 환경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에 재원은 많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분석 결과는 얼마 전에 공청회 작년 말에 이런 공청회를 했었는데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강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료제가 너무나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다 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 원정 치료가 오히려 외국으로 가고 또 이제 법이 만들어져도 이 해외 원정 가는 환자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합 거버넌스가 부족한 부분, 사회적인 불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진짜 피부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 체계가 마련되었으니 올해 이 법 시행될 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위협 요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물량으로 나오고 일본은 너무나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그런 어떤 표준화라든지 글로벌화에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을 빨리 백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발전 방향에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첫째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안전관리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관리 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신뢰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 단계에서도 이런 실시 계획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결과라든지 또는 임상연구 실시의 그런 과정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DB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그래서 이 DB를 중심으로 나중에 장기적인 모니터링까지 하는 그런 어떤 전 주기적인 그런 임상 연구임에도 관리를 해야만이 나중에 신의료 기술에도 쓸 수 있고 보험급여 등재하는 데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약을 가지고 또 신의료 기술과 연계되는 부분도 빠져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규제 선진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신뢰를 쌓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쪽에서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 우려했던 사람들의 설득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법은 안전과 또는 지능을 결국 언어 밸런스를 항상 평형으로 보고 우리가 모든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술 가치 향상의 노력이 항상 환자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이거는 바로 R&D 초기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환자한테 도대체 전달되는 가치는 뭐냐. 그래서 이게 재생의료 부분은 보시면은 전임상 단계부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연구 개발의 그런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부터 가치 최적화, 시장 접근의 전략을 하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1상, 2상부터 우리가 도대체 이게 제품이 될 때는 제품 가격이 얼마가 예측이 되고 급여 전략이 얼마고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R&D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 가면은 정말 이게 상용화가 과연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연구 단계에서 어떤 시술, 제한적인 시술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아니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보시면은 ARM이라고 하는 건 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이라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어떤 단체인데요. 산업협회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진세라피도 이렇게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집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좋은 기술이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도 너무나 그 모노토너스한 그런 획일화된 그런 줄기세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상당히 많은 질환,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을 타겟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빨리 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기술 혁신의 그런 시스템이 R&D 때부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에서는 큰 이슈가 되는 게 선진국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냐는 겁니다. 이 가격 경쟁력은 제조 기술이 혁신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론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 세포인 경우에 특히 이제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인트 오브 케어 그 자리에서 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병원의 이런 제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과감하게 우리도 시도를 해야 될 것이고, 대량 생산, 자동화 공정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교육 정말 필요하죠. 의사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널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단이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 그런 사업단과 지원기관과 이런 미래의료의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촉진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는 CCR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벤치마킹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협회, 우리나라도 이런 재생의료의 협회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협회는 주로 정부의 그런 어떤 로빙 단체입니다. 하지만 재생의료는 만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같이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협회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의 글로벌화가 궁극적으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재생의료 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산업협회와 각 국가의 그 규제 당국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걸로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이게 외국 학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분이 그 블라인드니스를 줄기세포 치료제로 정말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실명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이 미러컬이 외국 학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컨시스턴트하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은 완전히 오히려 그냥 완전히 뭐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에 왜 그럴까를 따지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의료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이 부분이 FDA 그 디렉터입니다. 이분이 그냥 학회에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불려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도 이런 오픈 마인드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부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여기 보면 미국의 의사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결국 임상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고 이게 알맷이라는 제품이 될 때는 좀 더 스탠다디제이션이 되고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가는 지금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거버먼트 인더스트리 아카데미가 잘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이 재생의료전략센터 소장을 거의 10년간 하신 내공이 뭐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타당한 분석과 뭐 방향 제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지금 오디언스가 몇 명이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할 수 있어요? 질문이 한 개도 안 올라오거든. 66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정말 과묵하십니다. 제 환자도 저 일본에 가서 세포를 맞고 있거든요. 자가 세포입니다. 네. 자가 그렇죠. 메센카이머 스템셀을 맞고 있는데 국내 업체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한 1억 3천만 원 프로그램입니다. 뽑아가지고 20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으려면은 일본, 중국 지사로 가야 돼요. 지사가 아니고 거기 연계된 하스피탈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비행기 싹 하고 거기서 체재비하고 그 병원에서 다시 주입하는 비용이 매번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10번 맞았는데 한 10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 때문에 맞으십니까? 했더니 이 손가락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맞으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 더 맞으려면 또 비행기 싹 뭐 주입비 그래서 손절매 하십시오 라고 권해드려서 환자분도 그렇네요. 손절매 하겠습니다 라고 한 환자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환자들 효과가 없는데 아마 그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플라세보 이펙트를 포함해 가지고 효과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느냐라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공무원들이 너무 규제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왜 규제에 집착하느냐? 국민성이라고 봅니다. 무슨 문제가 아까 박소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AMD 망막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를 주입했는데 그냥 실명이 됐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그 누가 허가해 줬노? 해가지고 공무원 신상털이하고 온갖 비난을 하고 그 책임자들 전부 다 견책, 문책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널리스트가 뛰는 거죠.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 기자들이 뛰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국민 이런 두 가지 나쁜 요소 때문에 대한민국의 규제가 루스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박소라 교수님 같은 그런 리더, 전문가들의 과감한 서제스천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이런 규제의 사슬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재생바이오법이 통과돼서 뭔가 한 줄기 빛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납니다. 자, 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제 환자 서너 명 한국에서 맞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조금 전에 그치만은 방법은 뭐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임상 연구를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국가의 임상 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냥은 안 되죠. 근데 임상 연구를 지원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무래도 충분히 그런 게 고려가 돼서 결국은 이걸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처음에 이 법의 그 이렇게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적정한 금액을 평가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환자들의 그런 어떤 필요성과 편의성을 우리가 이 법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오히려 바깥에서 더 반대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충분히 이 필요성과 그리고 이 입법을 담당한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국가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런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분들도 여기 의료인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노력들을 실제로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수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